그 여름 오후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 앞에 낡은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섰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단발, 밑창이 다른 운동화, 수십 번 세탁해 빛이 바랜 점퍼. 식당 직원이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분 오늘 예약 손님 맞으시죠?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하지만 상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오늘은 딸 지수의 상견례 날이었다. 강 이사 강태봉, 올해 66는 아내 순임과 나란히 식당 문을 열었다. 그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왔다. 이유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한 이유가. 상대편 테이블에는 성북구 일대에서 건물을 여러 가진 이른바 신흥재력가 집안 이준혁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 박미선은 명품 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아버지 이광수는 처음부터 강 이사를 위아래로 흘어봤다. 첫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박미선이 작지 않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저분들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냐? 그 한마디가 테이블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봉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를 모욕한 집안이 숨겨온 불법이 세상 밖으로 터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한 노인 곁에 청년 하나가 조용히 앉았다. 그 청년이 바로 강태봉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 이준혁이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세상에서 끝내 사람의 진심이 이기는 이야기다. 강태봉은 충북 괴산 출신이다.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30이 넘어서야 야간 대학에 들어갔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는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배웠다. 40 중반에 고향 인근 충주로 내려가 지역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5명이었다.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고 폐교를 고쳐 지역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을 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조합은 조합원이 800명을 넘겼다. 충주시와 협약을 맺고 노인 돌봄 사업을 운영 중이며 청년 농업인 기농 프로그램도 맡고 있었다. 매출이 수십억이 되었지만 강태봉 본인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다. 그 이상은 가져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웠고 20해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아내 순임은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다. 지금은 조합부설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은 조합 사무소 건물 2층,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다. 통장 잔고? 솔직히 많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늘 더 많았다. 딸 강지수는 32살 서울에서 사회적 기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다. 대기업을 마다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뛰어든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수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이준혁을 만난 건 3년 전 한 포럼에서였다. 준혁은 지역 재생 건축을 공부하는 건축사였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서울 청년이었지만 지수가 보기에 그는 달랐다. 사람을 볼 때 배경이 아니라 말을 들었다. 말을 들을 때는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행동이 말보다 먼저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진지하게 사귀었다. 3년이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준혁이 먼저 양가 인사를 하자고 했다. 지수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 강태봉은 웃으며 물었다. 그 청년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닮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거면 됐다. 그리고 어머니 박미선과 아버지 이광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태봉은 처음으로 잠깐 생각에 잠겼다. 준혁의 아버지 이광수는 성북구 일대에서 꽤 알려진 임대업자이자 건설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 중이라 했다. 어떤 사람들일까? 강태봉은 궁금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을 생각했다. 상견례 며칠 전 강태봉은 아내에게 말했다. 순임아, 나 그날 등산복 입고 갈 거야. 순임이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왜요? 시험이지. 우리 사위 될 사람 집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에이, 무슨 시험이에요? 첫 만남인데.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시험이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집 뎁뎁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순임은 한숨을 쉬었지만 막지 않았다. 남편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35년 살면서 배웠으니까. 상견례 당일 강태봉은 예전부터 입던 등산복 점퍼를 꺼냈다. 밑창이 조금 다른 운동화를 신었다. 시계는 3만 원짜리 디지털 시계였다. 머리는 빗었지만 다듬지는 않았다.
수님은 깔끔한 투피스를 입었다. 그나마 하나의 균형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태봉은 상대 테이블의 시선을 읽었다. 흘끗 보는 눈초리, 입끝이 미세하게 내려가는 표정, 가방을 한 번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동작. 읽혔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인사가 끝나고 음식이 나왔다. 이광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혁이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충주에서 협동조합 하신다고요? 네, 예. 20년 됐습니다. 이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 돈이 되는 건가? 하는 눈빛. 요즘 협동조합이 유행이죠. 박미선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겠네요. 복지 쪽이니까. 충분히 운영됩니다. 강태봉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 그러세요? 박미선의 눈이 다시 한번 강태봉의 점퍼 위를 후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박미선이 웨이터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저기 혹시 저 테이블 예약 확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성함이 강씨로 맞죠? 웨이터가 당황해서 대답했다. 네, 강태봉 선생님 일행 맞으십니다. 박미선은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테이블 전체에 의미를 남겼다. 딸 지수는 식사 내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준혁은 그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봉은 계속 미소를 유지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시험 이미 결과가 나왔군. 그 순간 그의 등산복 점퍼 안쪽 주머니 속에는 충주시와 맺은 사회서비스 협약서 사본과 정부 표창장 사본이 접혀 있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을 것들이었다. 꺼낼 생각이 없었다. 그것들이 없어도 그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님이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강태봉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괜찮아. 근데?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근데 왜요? 그 집안 뭔가 냄새가 나. 좋지 않은 냄새. 그게 어떤 냄새인지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강태봉은 알게 된다. 상견례가 끝나고 충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강태봉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님은 옆에서 뜨개질을 꺼냈다. 두 사람이 오래도록 키워온 대화 방식이었다. 말하기 싫을 때, 말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기다려주는 것. 달리는 버스 창에 빗방울이 맺혔다. 서울은 비가 오고 있었다. 지수는 뭐라던가요? 수님이 먼저 물었다. 따로 문자 왔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지수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강태봉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 수님이 잠시 손을 멈췄다. 준혁이는 어때요? 준혁이는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그 아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더라고. 아버님,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라고. 그거면 됐네. 응, 그거면 됐어. 근데 그 집 부모가 문제야. 강태봉은 말을 이었다. 이광수 씨가 말하다가 실수처럼 흘린 말이 있어. 아들이 젊을 때 힘들게 살았다고. 근데 그 힘들게가 좀 이상했어. 자기 사업 초기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면서 그때 꽤 어렵게 모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어렵게 모은 게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어렵게 모았다고 하면 고생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 눈빛이 그게 아니었어. 뭔가를 숨기는 사람 눈빛이었거든. 수님은 남편을 쳐다봤다. 강태봉은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20년 조합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을 면접하고 지원하고 때로는 배신도 당했다. 그런 사람의 직감은 허투루 들을 게 아니었다. 어쨌든 두고 봐야지. 강태봉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두고 볼 시간이 없었다. 그날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충주로 돌아오기 전 강태봉은 서울역 인근에서 잠깐 내렸다. 오래된 조합 거래처 대표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수님은 먼저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강태봉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가슴 부위가 조여들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 들어갔다. 을지로 쪽 중소병원이었다.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그를 보았다. 등산복 차림, 낡은 운동화, 보호자 없음. 어디서 오셨어요? 충주요. 오늘 서울 나왔다가. 증상이요? 가슴이 조이고 어지럽습니다. 간호사가 체크하더니 대기실 의자를 가리켰다. 잠깐 기다리세요.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았다.
강태봉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40분. 가슴의 압박이 줄어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보호자와 함께였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강태봉은 혼자였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수님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다. 버스에서 자고 있을 텐데 걱정시키기 싫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옆 의자에 앉았다. 혹시 많이 불편하세요? 고개를 돌렸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부드럽지만 진지한 눈빛. 괜찮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간호사 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됐어요. 기다리면 부르겠지. 청년은 잠깐 망설이더니 일어섰다. 그리고 접수 창구로 걸어갔다. 충주로 돌아오기 전 강태봉은 서울역 인근에서 잠깐 내렸다. 오래된 조합 거래처 대표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수님은 먼저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강태봉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가슴 부위가 조여들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 들어갔다. 을지로 쪽 중소병원이었다.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그를 보았다. 등산복 차림, 낡은 운동화, 보호자 없음. 어디서 오셨어요? 충주요. 오늘 서울 나왔다가. 증상이요? 가슴이 조이고 어지럽습니다. 간호사가 체크하더니 대기실 의자를 가리켰다. 잠깐 기다리세요.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았다. 강태봉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40분. 가슴의 압박이 줄어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보호자와 함께였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강태봉은 혼자였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수님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다. 버스에서 자고 있을 텐데 걱정시키기 싫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옆 의자에 앉았다. 혹시 많이 불편하세요? 고개를 돌렸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부드럽지만 진지한 눈빛. 괜찮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간호사 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됐어요. 기다리면 부르겠지. 청년은 잠깐 망설이더니 일어섰다. 그리고 접수 창구로 걸어갔다. 준혁이 강태봉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귀가하던 밤 11시.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속보 성북구 일대 불법 전매 서류 위조 혐의로 부동산 법인 수사 착수. 속보 이광수 대표 명의 LK컨설팅 검찰 압수수색. 준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LK컨설팅. 아버지의 회사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지수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하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경찰이 집에 왔어. 서류 가져간대.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상견례 날 자신의 부모가 상대 집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상대 집 아버지가 혼자 응급실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알아본 사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겹쳤다. 그는 한참 앉아 있다가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나 부모님 일로 할 말이 생겼어. 오늘 너한테 사실대로 말할게. 그 문자를 받고 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날 아침 준혁과 지수는 을지로 한 카페에서 만났다. 준혁은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지수를 봤다. 말해. 지수가 먼저 말했다. 준혁은 천천히 시작했다. 아버지 이광수가 운영하는 LK컨설팅은 겉으로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자격 중개와 불법 전매, 가짜 서류를 이용한 대출 알선을 해온 곳이었다. 준혁은 그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는 직접 확인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응. 그러면 왜 말 안 했어? 준혁이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부모니까. 그 다음엔 너한테 말하면 우리가 끝날까봐 겁났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젯밤 아버님 응급실에서 뵀을 때 나는 결정했어. 더 이상 숨기면 안 된다고. 그분이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가족으로 모셔야 할 분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어. 지수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눈물의 이유가 여러 가지였다. 배신감, 고마움, 혼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너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오늘 중으로 자진 출두하기로 했대.
지수는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가 물었다. 너는 거기서 이익 봤어? 준혁이 바로 대답했다. 아니, 증명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계좌 전부 다 열어봐도 돼. 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오히려 4년 전에 내가 알고 나서 용돈도 끊었어. 지수는 그를 오래 쳐다봤다. 지수야,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진짜로. 그 말이 지수의 가슴속 어딘가를 꿰뚫었다. 같은 날 오전 강태봉은 충주조합 사무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LK컨설팅, 이광수, 검찰 수사, 수백 명의 피해자. 그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이광수가 쓴 표현을 다시 떠올렸다. 어렵게 모았다.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명품 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본 박미선. 강태봉은 탄식도 분노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한숨을 한번 쉬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아버지. 응, 나 뉴스 봤어. 잠시 침묵. 준혁이는? 준혁이는 몰랐대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그래.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강태봉은 잠깐 생각했다. 지수야, 내가 어젯밤 응급실에서 준혁이를 만났다. 네? 그 아이가 날 알아보고 간호사한테 말해줬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수가 숨을 들이켰다. 그 청년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내가 확인했어. 근데 아버지, 그 집안이 사람이 아니잖아. 강태봉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집 같은 사람은 아니야. 지수는 한참 울었다. 강태봉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조용히 기다렸다. 시골 조합 사무실 낡은 소파. 창밖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후 2시 강태봉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강 선생님이시죠? 네, 준혁이 어머니입니다. 박미선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떨리고 낮고 작았다. 어제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 일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럽고. 강태봉은 가만히 들었다. 사실은요, 저도 남편이 하는 일 다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강태봉이 말했다. 어머니, 지금 그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화가 안 나세요? 저희가 어제 너무 화가 납니까? 강태봉이 잠깐 생각했다. 솔직히 조금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입니다. 제 딸이랑 어머니 아들. 박미선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준혁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머니는 알고 계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 준혁이는 저희 남편이랑은 달라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돈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남편은 답답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더 좋았어요. 강태봉은 눈을 감았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광수는 결국 구속되었다. 자진 출두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는 모두 320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었다. 대부분 서민 임차인들이었다. 보증금을 떼인 사람들, 이사갈 집이 없어진 사람들, 노후 자금이 날아간 노인들. 뉴스가 나오던 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 박미선과 마주 앉았다. 어머니,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미선이 굳어졌다. 2년 전에요. 아버지 서류 보다가 우연히 알았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 찾아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박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거리를 뒀어요. 용돈도 끊었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였어요. 어머니는 그게 서운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냥 너한테 서운했던 거야. 이유가 있는 줄은 몰랐어. 이제는 아시죠? 준혁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다. 어머니, 저 지수 아버지한테 어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응급실에서 뵀어요. 혼자 계셨어요. 등산복 차림으로. 어머, 그분이 그냥 제 옆에 지나가는 어르신이었으면 저도 도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 오늘 상견례 하신 분이었잖아요. 우리가 모욕했던 분이. 박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 지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협동조합이라고. 충주시 노인 돌봄 사업 위탁 운영자예요. 독거노인 500명 매일 돌봐요. 청년 귀농 프로그램 20명 졸업시켰어요. 월급은 250만 원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정해서.
박미선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리가 그분 차림새 보고 뭐라고 했죠, 어머니.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며칠 후 강태봉은 지수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혁이 4년 전에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하려다가 멈춘 적이 있다는 것. 이유는 단 하나였다. 피해자 명단 안에 강태봉의 조합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봉의 조합이 운영하는 청년 귀농 프로그램 참여자 한 명이 이광수의 전매 사기에 휘말려 보증금 4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다. 준혁은 그것을 알고 아버지 회사 장부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 참여자에게 익명으로 돈을 갚아줬다. 강태봉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청년이 준혁이가 갚은 거라고? 응. 본인이 어제 나한테 말해줬어.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말한 거야. 강태봉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합에서 일이 생겼을 때 그랬다고 들은 기억이 났다. 그 참여자가 갑자기 4천만 원이 입금됐다며 조합에 알려왔을 때 다들 이상하다고 했었다. 익명 기부라고 처리했었다. 그게 준혁이었다. 그 아이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지? 28.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28살에 혼자 수습한 것이었다. 자기 저축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강태봉의 눈이 붉어졌다. 살면서 울지 않던 사람이었다. 조합이 힘들 때도 배신을 당했을 때도 아내가 아팠을 때도 꾹 참았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났다. 지수야. 응 아버지. 그 사람 놓치지 마라. 며칠 후 강태봉은 지수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혁이 4년 전에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하려다가 멈춘 적이 있다는 것. 이유는 단 하나였다. 피해자 명단 안에 강태봉의 조합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봉의 조합이 운영하는 청년 귀농 프로그램 참여자 한 명이 이광수의 전매 사기에 휘말려 보증금 4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다. 준혁은 그것을 알고 아버지 회사 장부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 참여자에게 익명으로 돈을 갚아줬다. 강태봉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청년이 준혁이가 갚은 거라고? 응. 본인이 어제 나한테 말해줬어.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말한 거야. 강태봉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합에서 일이 생겼을 때 그랬다고 들은 기억이 났다. 그 참여자가 갑자기 4천만 원이 입금됐다며 조합에 알려왔을 때 다들 이상하다고 했었다. 익명 기부라고 처리했었다. 그게 준혁이었다. 그 아이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지? 28.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28살에 혼자 수습한 것이었다. 자기 저축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강태봉의 눈이 붉어졌다. 살면서 울지 않던 사람이었다. 조합이 힘들 때도 배신을 당했을 때도 아내가 아팠을 때도 꾹 참았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났다. 지수야. 응 아버지. 그 사람 놓치지 마라. 한 달 후 두 번째 상견례가 열렸다. 장소는 충주였다. 강태봉이 제안했다. 우리 조합 밥상이 제일 맛있으니까 거기서 합시다. 조합 식당은 소박했다. 플라스틱 의자, 나무 테이블, 조합원들이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 메뉴는 청국장찌개와 제철 나물이었다. 박미선은 그날 명품 가방을 가져오지 않았다. 수수한 면바지에 블라우스를 입고 왔다. 강태봉이 맞이하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박미선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태봉이 손을 저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오늘이 진짜 첫날이에요. 밥상이 차려졌다. 조합원 할머니 두 분이 직접 음식을 날라줬다. 박미선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분들이 다 조합 식구들이세요? 네, 어르신들이 텃밭 가꾸시고 우리가 팔로 만들어 드려요. 박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강태봉 옆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건축 쪽으로 조합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태봉이 웃으며 말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구상 중인데 내가 하면 되겠네. 하겠습니다. 아직 돈은 없어. 준혁이 웃었다. 괜찮아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강태봉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해 가을 지수와 준혁은 결혼했다. 식장은 크지 않았다. 충주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모였다. 하객이 200명 남짓이었지만 식장은 꽉 찬 것보다 더 따뜻했다. 결혼식 날 강태봉은 이번엔 양복을 입었다. 20년 된 짙은 남색 양복이었다. 지수의 졸업식 입사식 때도 입었던 그 양복. 수님이 매만지며 말했다. 세상에 이걸 아직도 입어요?
딸 결혼식에 낡은 옷 입으면 또 뭐라 하겠어. 상견례 때랑은 달라요. 이번엔 진짜 입혀드려야 해. 수님이 새 양복 한 벌을 꺼냈다. 강태봉은 그것을 보고 눈이 찡해졌다. 언제 샀어? 한 달 전에요. 당신이 상견례 때 등산복 입고 간다고 할 때부터 이미 준비했어. 강태봉은 웃으며 양복을 받아 입었다. 식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참았다. 하지만 지수가 준혁의 손을 잡는 순간 결국 흘렸다. 딸이 행복해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광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해자 배상을 최대한 이행한 덕분이었다. 박미선이 피부과 의원을 매각하고 배상금에 보탰다. 박미선은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보증금을 날린 노부부 갈 곳이 없어진 새가족 노후 자금이 날아간 독거 할머니. 그들의 얼굴을 보고 박미선은 밤새 울었다고 했다. 혼자. 결혼식 다음 날 박미선은 강태봉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제가 강 선생님 조합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강태봉이 잠깐 멈추었다가 물었다. 왜요? 피해자분들 보면서 제가 지금껏 무엇을 모르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대로 쓰이고 싶어요. 강태봉은 잠시 생각했다. 월요일에 오세요. 도시락 배달팀이 사람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이후 박미선은 매주 2번 충주 조합 도시락 배달을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석 달 후엔 할머니들이 그녀를 이름 대신 미선씨라고 불렀다. 그게 박미선에겐 명품 가방보다 더 좋은 것이었다. 이듬해 봄. 조합 텃밭에서 강태봉과 준혁이 나란히 씨를 뿌리고 있었다. 준혁이 일하다가 물었다. 아버님, 그날 왜 등산복 입고 상견례 오셨어요? 진짜 이유요. 강태봉이 흙을 고르다가 잠깐 멈추었다. 사람이 옷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그럼 저 부모님은 불합격이었겠네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너는 내 옷을 본 게 아니었잖아. 준혁이 웃었다. 응급실에서 그냥 어르신이라서 도운 거예요. 진짜로. 아버님인지 몰랐어요. 알아. 그래서 합격이야. 두 사람은 한참 웃었다. 텃밭 너머에서 지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준혁아, 밥 다 됐어. 봄 햇살이 텃밭 위에 가득했다. 강태봉은 일어서며 생각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 들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것을.